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내가 정대범 씨의 사는 곳을 알게 된 것은 1982년 8월 22일이었다. 서둘러 지급 전보를 쳤다. 전화 요망. 전보 배달원은 서울 강서구 신정 2동 X번지엔 수백 세대가 살고 있어 통반을 모르면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더니 몇 시간 뒤 정대범 씨 주소지에 관할 통장에게 전보를 전했다는 연락이 왔다. 1시간쯤 뒤 전화가 왔다. 정대범 씨의 어머니였다. 왜 대범이를 찾느냐고 따지는 것이었다. 나는 15년 전에 사진을 연상했다. 한복을 입고 아들이 선 법정에 나와 이 사건은 조작이다 라고 호통치는 장면을 찍은 사진. 젊고 후덕한 인상의 중년 부인이었는데 전화 목소리는 불안에 찬 할머니의 음성이었다. 대범 씨를 그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나의 말에 대범 씨 어머니는 아들이 오면 전화를 걸도록 하겠다고 하며 전화기를 놓았다. 이틀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또 전보를 쳤다. 또 대범 씨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대범이는 오늘 막 강원도로 일하러 떠나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서 편지가 오면 주소를 알아내 나에게 연락해주겠다고 했다. 한 20분 뒤 이번엔 대범 씨의 부인이란 여자가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로부터 얘기를 전해들은 듯 했다. 왜 그러느냐고 불안스레 다그쳐 물어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당장 나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그날 오후 7시 30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범 씨의 부인이었다. 전북 완주가 고향이라고 했다. 대범 씨가 군에서 제대한 직후인 1971년 1월에 결혼, 지금은 1남 2녀를 두고 있다고 했다. 대범 씨는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데 고정된 직장이 없고 하청업주를 따라 지방의 큰 공사장으로 자주 돌아다닌다고 했다. 그날 사건 때문에 대범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더니 대범 씨의 아내 김부순 씨는 안도하는 낯빛을 보였다. 김 씨는 다른 골치 아픈 문제로 내가 전화질을 한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태산같이 한 모양이었다. 나는 김기철 씨는 왜 요절했나가 실린 1981년 10월호 마당 한 권을 김 씨에게 주었다. 다음날 오후 대범 씨의 어머니 김성순 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어제 며느리한테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막 그 책의 기사를 다 읽었다고 했다. 목소리에선 경계심이 사라져 있었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다는 말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언제 한번 놀러 오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2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나이의 집으로 초대장을 받은 것이었다. 정대범 씨는 이 해괴한 근화 사건의 드라마에서도 특이한 배역을 맡았었다. 그는 군 복무 중 체포돼 근하군의 가슴에 칼을 꽂은 바로 그 살해 하수범으로 기소됐다. 그때 나이 21살. 정 씨는 이 드라마의 우등생이었다. 현장 검증에선 수사관들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 전에 스스럼 없이 범행을 재현했다. 저런 뻔뻔한 놈들은 코를 꿰어 끌고 다녀야 한다는 구경꾼들의 욕설을 가장 많이 듣기도 했다. 범행 재현을 거부하는 김기철 씨와 최영욱 씨에겐 비겁하게 지금 와서 발뺌을 해 라고 추궁을 하기도 했다. 그는 황덕수 씨의 수기에서처럼 기자들 앞에선 뉘우침 뒤에
정의감에 불타는 열변을 늘어놓았다. 정 씨는 재판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1심의 사형 선고를 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으므로 군사법정에서 분리재판을 받았다. 2심 군재가 열리기 전 대구고법이 김기철 씨 등 민간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정대범 씨도 같은 선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고등군법회의는 또다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민간재판은 무죄,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사례는 한국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법원이 김기철 씨 등 민간인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린 뒤에야 정 씨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정 씨는 그날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긴 1년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리고 다시 군에 복귀, 1971년 1월에 만기 제대를 했다. 옥살이 기간엔 진급이 없었으므로 일병으로 제대했다. 정 씨의 새빵과 정 씨의 어머니 집은 칼산이라고 불리는 신정 이동의 야트막한 야산 비탈에 있었다. 이른바 불량주택들이 다닥다닥 성냥꽉처럼 붙어있는 마을. 간선도로에서 약 2km쯤 떨어진 이 후진 마을의 주변엔 채소, 과일밭이 있어 농촌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었다. 나는 정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손바닥만한 마루가 붙은 10평 남짓한 집이었다. 사진을 통해 낯이 익은 김성순 할머니는 내가 마루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터진 봇물처럼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했다. 그동안 마땅한 말상대가 없어 가슴에 쌓아두기만 했던 사연들을 줄줄 외듯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모였음을 암시해주는 김씨는 연방 기침을 해댔다. 천식이라고 했다. 그 사건 때문에 심장도 약해졌다. 자그만 일에도 가슴이 울렁울렁하며 자주 놀란다고 했다. 비탈을 오르내리면 숨이 차다는 김씨는 허리가 벌써 굽어 있었다. 약 2시간쯤 지나서 정대범 씨가 나타났다. 강원도에 갔다는 건 사실과 달랐다. 그의 얼굴도 나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날 사건을 직접 취재한 적은 없다. 사진이나 기사를 통해 상상해본 정 씨의 인상은 유도와 합기도 유단자이며 깡따구가 있고 날렵한 청년이었다. 이날 내 앞에 등장한 36살의 정 씨는 짓눌리고 찌든 인상을 주었다. 방금 일터에서 돌아온 탐마는 아니었다. 말투는 느릿느릿했다. 표현력이 약한 그는 꼬치꼬치 묻는 나의 질문 앞에서 자주 말머리를 잊었다. 키는 작지만 근육질의 대범 씨는 비가 오는 걸 하루 전에 아는 신경통 환자이기도 했다. 물론 그 책임은 수사와 옥살이에 있다고 했다.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건 뒤 처음이다 라고 정 씨는 말했다. 옆자리에서 정 씨의 어머니와 아내도 정 씨가 그처럼 속을 풀어놓은 게 신기한 듯 우리의 이야기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 씨는 가끔 그놈의 새끼들이니 개새끼 하고 욕을 하곤 했지만 대체로 담담하게 15년 전을 회상했다. 정 씨의 세 아들딸과 이웃에 사는 정 씨의 동생까지 둘러앉아 평소엔 말이 없는 그의 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오후 11시까지 듣고 싶은 얘기를 거의 끌어낸 나는 사진 촬영을 약속을 하고 물러났다. 사흘 뒤 사진기자와 함께 정 씨를 다시 찾아갔다. 정 씨의 표정은 다시 굳어 있었다. 김성순 씨가 말했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날 밤에는 나도 꼬박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새삼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대범이도 속에 들었던 것을 다 뱉어놓았으면 시원해야 할 텐데 되레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대범 씨는 일터와 집에서 사진 촬영에 협조를 해줬다. 원래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 같았다. 요절한 김기철 씨와 비슷한 그런 순덕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희생물이 되기에 딱 알맞은 그런 사람 같아 보였다. 제 일자리는 변변히 찾지 못하면서 남을 취직시키는 데는 선수라고 아들을 평한 김성순 씨는 그래서 따르는 동네 젊은이들이 많다고 했다. 대범 씨의 아내에 따르면 정 씨는 최근 8달쯤 창원의 한국중공업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무리한 지출을 하여 큰 돈을 모아오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 볼 면목이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지방의 일터로 떠나려고 해 남편을 어르고 달래어 귀가시키는데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